자, 닷새 이르는 설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죠. 사흘 연휴인 우리와 달리 북한은 설 당일에 하루만 쉰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 구상을 누차 거론을 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만남을 갖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한때 이제 설을 가지고 봉건적 잔재로 규정했다가 1989년인가요?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은 우리식 명절로 쇠고는 있습니다만 보도 흐름을 좀 보면 설 자체보다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이죠. 그거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좀 잡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아까 이제 딱 하루만 쉰다고 했었는데 김정일 생일이 좀 설날과 이어지면서 연휴가 됐잖아요. 이런 구조들을 좀 본다면 북한이 어떤 설 같은 전통 명절을 어떤 의미로 좀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명절하면 설하고 추석이잖아요. 예. 네. 이제 북한에 4대 명절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명절이 김일성 생일, 4월 15일 태양절. 두 번째가 2월 16일 광명절 김정일 생일. 세 번째가 이제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네 번째가 9월 9일 북한 체제 수립일입니다. 여기서 설 안 설은 들어가요. 없네요. 대명절에 안 끼는군요. 그럼 7대 명절로 가도 여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요? 7대 명절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5.1절, 노동절, 그다음에 이제 광복절, 그다음에 헌법절. 광복절은 왜 들어가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조국 광복하면 무조건 김일성 업적이거든요. 네. 다른 건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명절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설, 추석 명절의 풍습은 유사해요. 이제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줍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는 그런 말 안 씁니다. 뭐 특별히 복하면 네. 봉건적이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복은 수령복이에요. 수령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복이지 일반인 복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비슷한 듯 다른 이제 다르죠. 설날인 네. 것인데 보니까 설 기간에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모두가 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북한은 이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네. 이런 귀성, 귀경 이런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금수산 태양궁전 평양에만 있으니까 네. 평양 주민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가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는 아니고. 의당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주로 이제 추석 때는 성명 가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설 때는 세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금수산 태양궁전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탑 같은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일단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찍을 다 끊어야 되니까 뭐 평양에 있다가 뭐 집에 간다 그런 문화가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통행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이동을 할 때. 그럼요. 평양에 들어갈 때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이게 김정은 정권 초기에 좀 문란해져 가지고 아주 뭐 철저하게 그러니까 모든 도보로 이용하는 도로나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하는 그 도로에는 검문소가 있어서 그 10호 초소, 11호 초소 그러거든요. 거기서 모두 다 검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평시에도 들어가려면 특별한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박사님 말 들어보면 북한이 전통 명절인 설을 뭐 살려두고 있지만 크게 중요한 어떤 4대에도 못 끼고 7대에도 못 끼다 보니까 어떤 이게 어떤 체제 핵심 서사랄까요? 어떤 수령 가문 중심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좀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주민 통치 측면에서 좀 효과가 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또 이미 이제 북한은 모든 게 정치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면 좀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은 배급 체제니까 북한은 사실 배급이란 말 안 씁니다. 공급이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요? 공급. 그러니까 뭐 고난의 행군기 뭐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북한 사람들은 미공급기라고 해요.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명절이어도 뭔가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상이. 옛날에는 참 그러고 많이 편했네요. 그 떡 먹을 거 많이 좋았어. 추석 기다렸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넘어섰는데 김일성, 김정일 때를 제일 명절 분위기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때 특별 공급이 이루어져요. 있었군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북한 주민들은 평생 못 먹습니다. 특별한 계층이 아니면 먹어도 소고기는 이제 축력으로 쓰니까 아주 그 자연사한 그 늙은 소죠.
그 북한에 계신 분, 제 지인 한 분 한번 소고기를 대접해드렸더니 소고기 이렇게 부드럽냐고. 자기 먹어봤는데 질긴 소고기라고. 그 소고기는 못 먹고요. 그러니까 명절에 고기가 나와도 그건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을 끓여도 돼지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술, 그 다음에 기름, 사탕, 이제 담배 이 정도가 특별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하면은 뭔가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 배급에 나오는 건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거든요. 설과 추석 때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이 속한 이제 기업의 책임자가 능력이 있으면 주고 아니면 없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배급은 끊어진 지 오래니까 명절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 특별 공급이 나오는 김일성, 김정일 그렇겠네요. 생일에 이제 그렇네요. 분위기가 나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설을 좀 얘기 나눠봤고, 북한 내부가 이제 이렇게 2월 정치 일정이 설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외적으로 이제 미중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도 적절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중 외교 라인 좀 회동으로 이어가 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 구상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회동이 어떤 정상급 이벤트를 염두에 둔 어떤 사전에 정지 작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충돌을 좀 관리하는 뭐 관계 관리용이랄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미 지난해 이제 초기 트럼프 대통령 초기 지난해 초반에는 충돌했죠, 관세로. 그러나 양측이 이제 휴전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베이징 가는 것, 그다음에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국경 방문하기 이미 합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4월 방중 일정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그 지난해 이미 휴전 합의하면서 이제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쳤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콩, 대두 안 사가고 히토리로 반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한 거거든요. 진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지금 관세 합의가 안 됐습니다. 유예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충돌을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휴전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네. 특히 이제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편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휴전 모드로 들어갔고, 예. 그 전에 이제 그 4월 방중 전에 휴전 모드를 이어가는 이 중간 모멘텀이 이번 이제 그 이 양국 외교 수장의 예. 이제 회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휴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인 상태에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뭐 뾰족하게 나올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반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껴안고 뭐 좋게 케미가 좋게. 예. 액션을 더 예,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 양측은 숙명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대만 문제, 무역 문제. 예. 그러나 충돌했을 때 양측이 얻는 게 일단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시진핑 주석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면역력이 커졌고 아마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만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만나는 게 일단은 양쪽 다 유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인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만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유리한 겁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전 세계에 관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해봤더니 일기 때도 크게 재미를 못 봤고, 2기 때는 이제 중국이 이미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인 해법은 없고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모드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속이 편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번 뭐 연합뉴스에 다뤘지만은 당중앙 군사위원회 7인 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개가 있어요. 국가 주석직, 그다음에 공산당 총비서, 네. 그다음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7인 체제 주석인데,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직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 중앙 군사위 주석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당직함도 국가 주석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당 중앙 군사위원회인데 네. 그 중에 지금 5명이 모두 날아갔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내부가 시끄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그다음에 전기차, 네. 그다음에 1조 달러 흑자를 냈지만 무역 지금 내부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을 때 비교 우위는 보이지만 충돌 자체가 지금 즐거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측 다 일단
잠정적으로 휴전 모드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해법은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해법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예. 타결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냥 이어가는 거죠, 휴전 모드를. 적어도 중간 선거 때까지. 또 중간 선거 전후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림수죠. 왜냐하면 11월 달 중간 선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죠. 네. 둘 다 보면 이제 그 국내에서는 시 주석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좀 속 시끄러운 상황에서 만남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랬어요. 김정은과 올해 회담 가능성 질문을 했는데 본인 스타일 안 맞게 즉답을 피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 한번 해봤거든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아세안 10월 하순 초 가면서부터 경주 오기 며칠 전부터 계속 만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CNN이 뭐 임진각 카페를 예약을 하고 뭐 맞아요. 거의 만날 것처럼 했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날 가능성은 만나려고 할 의도는 큰 것처럼 보여요. 왜냐? 지난번 김미성 총리가 미국 갔을 때 벤스 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을 자문했거든요. 부통령이. 네. 그건 4월이거든요. 4월. 거기에 대한 아마 자문을 구했을 거고. 그러나 지난번에 본인이 그렇게 만나려는 의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몸값만 올려주고 자기는 못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날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4월에 설마 아니 베이징 오는데 김정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때 가서 만날 생각은 있을 거다.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히든 카드로? 그렇죠. 히든 카드로. 왜냐하면 지금부터 얘기해봤자 김정은 위원장이 카드만 여러 개 주는 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직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일에 지난번 경주 에이펙 때처럼 자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신은 지금 일단 자신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카드는 지금 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둘 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코로나에 몰려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국면 전환을 시도했거든요. 네. 지금 4월이 돼도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고 경제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지금 이번 뮌헨 안보회에서도 완전히 미국 성토장이 됐거든요. 의도마선 유럽이 이제 대들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관세, 이민부터 시작해 좋은 카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은 언제나 휘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좀 시간을 버는 상황일 것 같다. 만일에 4월에 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한다 애매하게 그러면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물밑 접촉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하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란 정권에 대해서 교체를 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좀 솔직하게 내놨는데 궁금한 것은 이게 어쨌든 이제 이 발언을 했다는 게 전략적인 측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란에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발언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약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24hours, 24시간 안에 끝낸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내 전쟁 아니니까 누가 있든 관계없이 무조건 빨리 끝낸다 이거고요. 김정은한테는 러브레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예. 결과 상관없이 이거. 근데 중동은 다르게 얘기해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동의 반미, 반이스라엘 축을 없애겠다. 이게 바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벨트거든요. 이란, 후티, 시리아, 그다음에 하마스,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 이게 이제 시아파 벨트거든요. 예. 이걸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란의 시아파 신정 정권이 존재하는 한 반미 반이스라엘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분은 핵이지만 사실 이란 정권의 제거, 정권 교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란에 대한 석유 패권이거든요. 이란이 세계 석유 매장량 3위거든요. 이미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는 이제 소나기에 이제 늘려는 찰나니까 1위와 3위 매장량 국가를 잡은 2위는 사우디고
이 산유량 매장량은 10위권이지만 이 생산량 1위는 미국이거든요. 그럼 이란까지 만일에 이 시아파 정권을 이제 교체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중동의 친미 친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거고 또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에너지 패권까지 가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말로는 핵핵 이란 핵 문제는 북한과 달라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1년에 10개, 20개 만든다고. 50개에서 100개의 핵탄두 정도는 추정이 돼. 추정. 그다음 핵물질도 계속 생산하거든요.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근데 이란은 핵실험도 해본 적 없고 핵탄두도 없어요. 핵물질도 현재 없어요. 근데 핵 있다고 맨날 두들겨 패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핵의 잠재성을 제거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다 큰 그림은 이란의 정권 교체. 중동 전체를 친미 친이스라엘화 하려면 지금 신정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축이죠. 러시아가 변수로 좀 들어오면서 중동 이슈가 이제 뭐 단순히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중러 이런 경쟁으로 좀 확대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러시아가 이란의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미 이란 문제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실 미중러 구도가 중동 문제로까지 걸키는 이 형국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19세기 때 자, 러시아는 유럽과 남쪽으로 인도양과 대서양 쪽으로 나오려는 정책이고요. 이걸 막는 게 사실 유럽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1차 그레이트 게임이 충돌했고 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했었잖아요. 소련 때. 지금 중동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의 축이 이란, 시리아 이게 두 거점이었거든요. 근데 시리아가 무너졌거든요. 그럼 남은 건 지금 이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란까지 만일에 친미화된다, 친이스라엘화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로서는 남쪽으로 남하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높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정권이 반미, 반이스라엘인데 예. 그 직전 팔레비 왕조 79년에 이제 몰락한 팔레비 왕조는 완전한 친미였어요. 심지어 친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지금 뭐 자꾸 팔레비 왕조 돌아와라 일부는 그건 극히 일부예요. 왜냐 아주 잔혹했거든요. 부정, 부패, 친미, 그랬군요. 이란의 석유를 해외로 빼돌리면서 기득권층만, 그다음에 가혹한 고문, 뭐 온갖 독재가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물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신정체제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정체제가 너무 가혹하니까 옛날에 대한 일부 향수를 보이는 거지. 그렇다고 이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자? 그냥 아무리 나쁜 미국이라도 더 나쁜 하메네이 정권만 이거지. 이란 사람들이 친미를 갑자기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하메네이 정권이 가혹하지만 이걸 대체할 만한 세력들이 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 예. 있는 그 팔레비 마지막 예. 왕손이죠. 뭐 자기가 떠들지만 이란 사람 대부분 그 사람 몰라요. 관심도 수출을 없어요. 해내도 그다음 이 통제가 또 될까가 그럼요. 문제군요.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란과 연결 가지면서 이란의 정치 세력을 확대했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팔레비가 복귀할 수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동안 정치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지금 팔레비 카드를 빅카드로 활용을 고민이겠네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메네이가 무너져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원래 친미 국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냥 정광석화처럼 두들겨 패는데 이란은 계속 주변을 그런 구도가 흔들잖아요. 아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하려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공격한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네요. 그 이란 문제의 딜레마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가 24시간 안에 이제 끝내겠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이제 발발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지금 휴전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쪽 다 지금 전선은 양쪽 다 뚫을 여력이 없어요. 그 러시아가 조금씩 전진하지만 너무 더딘 데다가 소모가 많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을 외부에 의지하는데 되겠어요? 그다음에 1억 4천 인구 대 4천만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 교착 상태거든요, 양쪽 다. 양쪽 다 끝내야 되는데 문제는 영토에서 합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뺏긴 영토를 줄 수가 없고 러시아는 지금 빼앗은 영토를 넘겨준다면 전쟁한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양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헌법상 영토 변경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전은 쉬워도 완전한 종전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난해 2월 28일 날 트럼프, zelensky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막 싸웠잖아요. 예, 솔직히. 예. 그 이후로 계속 협상만 하잖아요.
바로 안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측이 만약 일시적인 휴전을 한다, 그럼 빠를 거예요. 그러나 종전에 집착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겠고. 그러니까 그런 지리한 종전 협상 끝에 휴전 이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이슈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